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기술의 활용 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염병의 진단과 추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과학은 감염병 진단과 추적에 의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뭐 당연한 얘기죠.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감염병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등 미생물이나 병원체가 그죠? 신체에 침입을 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데 이러한 병원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으며 접촉, 공기, 물, 음식, 곤충 등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염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 간에 쉽게 퍼질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감염병의 종류와 심각성은 다양하며 일부는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다른 일부는 중증 질환이나 사망이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며칠 코로나 같은 것도 있었죠. 자, 병원체.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가르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감염병의 진단병에서 나와 있는데, 병원체의 특정 단백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거나, 자, 체내에 생기는 항체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체의 종류나 감염부에 따라 적합한 진단법이 선택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PCR 검사라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한때 많이 해봤었을 거예요. 자, 증폭하여 감염병을 진단하는 방법인데, 매우 민감하고 정확하여 바이러스나 세균 등 병원체의 미세한 양도 검출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코비드19 진단에서 사용되는 사스, 코, 뭐 이런 등등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항체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항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세균, 바이러스, 꽃가루, 먼지 등 항체를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이 되는 건데, 자, 자극에 의하여 생체 내에 만들어져 특이하게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을 항체라고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 항원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항원 검사는 병원체 단백질을 탐지하는 검사로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속 진단이 가능하지만 민감도는 유전자 증폭 검사 PCR보다 낮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노 바이오 센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노 기술, 생물학적 센서 기술을 결합한 장치로 매우 작은 크기의 물질을 이용해 생물학적 정보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센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의학, 환경 모니터링, 식품 안전, 생명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감염병 진단과 같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노바이오 센서는 매우 민감하여 낮은 농도의 바이러스나 세균 빠르게 감지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됐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추적과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데, 감염병 추적은 대규모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기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유전자 분석 기술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감염병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모바일 위치 기반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분석, 유전자 분석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사회 문제 해결에서 과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미래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 특히 감염병,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복잡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분자생물학, 유전자 분석, 역학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과학을 통해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영향으로 완화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후 모델링, 에너지 효율 기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에 따른 식량 문제와 자원 관리의 지속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 생활 데이터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 데이터 측정 나와 있는데, 실시간으로 생활 데이터를 갖다 측정하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계 시스템의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걸 하다 보면 빅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편리한 기능 갖다가 제공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스마트워치 및 피트니스의 트래커, 측정 데이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박수, 걸음수, 수면 패턴, 칼로리 소모량, 혈중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수준 등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워치만 이용하더라도 측정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도 이제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간접 광고인가요? 그건 아닌데,
애플워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저 이제 심박수 이런 것도 저도 측정할 때가 있고, 갑자기 뛰어버리면은, 이게 측정이 되는구나. 저도 신기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뭐, 써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걸어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여기에서 뭐 몇 걸음 걸었다라고 알림이 울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자,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서 데이터를 제공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애플워치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제어에 대한 기분 상태를 갖다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를 제가 입력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걸 입력을 하다 보면은, 제 기분에 대한 상태 기록이 모두 다 자동적으로 되고, 그게 데이터가 돼가지고, 나중에서도 뭐,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고, 뭐 그렇게 보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선생님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었는데 요즘 세상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 위치 추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그리고 걸음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를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앱은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한을 하고요. 교통 혼잡도를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수와 이동거를 추적하여 일일 이제 운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티맵이라 그래가지고요. 오늘 간접 광고가 되게 많네요. 이제 어디 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 내비게이션 입력을 해서 가게 되는데, 내가 도착하게 되는 예상 시간을 갖다가 알려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디 구간에서 차가 막히게 되는지, 어디 구간에서는 차가 막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빨간 색깔, 초록 색깔, 노란 색깔 이런 걸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도착할 때 보면은 얼추 시간은 약간 오차는 조금 있지만은 비슷하다라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또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어요. 자, 빅데이터를 과학기술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어 수집되는 데 이를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 실험에서 축적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밀 의료, 그리고 교육 등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자, 기상 관측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날씨 예보. 디지털화된 기상 관측 데이터는 날씨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상 데이터를 통해 기후 패턴을 분석을 하고 보다 정확한 단기 및 장기 기상 예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여기 기상 관측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날씨 예보를 해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참 다양하대요. 근데 데이터가 많은 기계가 있고 데이터가 적은 기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은 기계 쪽이 조금 더 비싸면서도 정확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데이터가 되게 필요하다. 요즘에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챗GPT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봤던 건데,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상태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적절한 것을 합리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GPT가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제가 느꼈던 그런 기분이라든가 상태인가, 아니면 제가 선택했던 거에 대해서 일기장처럼 써가지고 매일매일 GPT한테 입력을 해가지고 메모리 기억을 해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 중요한 거를 선택을 해야 될 때, 나라면은 뭐라고 선택했을 것 같니?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해주면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기를 써볼까라는 저는 생각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세상 참 좋아졌어요. 자, 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통한 일상생활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개인화된 건강관리, 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 위험도를 예측을 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가 있다. 뭐 등등등 나와 있고요. 가족 건강의 정보 제공에 나와 있는데,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가족과 유전병 발병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가족 건강 관리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별도인데, 저희 어머님이 되게 아프세요. 어머님이 되게 아프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핸드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갤럭시 워치라는 걸 쓰고 계시는데, 그걸 통해서 심박수도 측정을 하고 매일 운동도 하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갖다가 저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 건강을 좀 챙겨야 될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렇게 또 보면은 가족 건강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제공해 준다는 말은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신약 개발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한 치료법 개선에서 나와 있습니다. 신약 개발 가속화, 그리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예측,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특정 질병에 맞는 효과적인 약물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약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현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적 약물 후보를 신속하게 선별하고 임상시험 단계를 단축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기존의 약물 데이터와 환자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약물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환자가 불필요한 부작용을 겪지 않도록 약물 선택을 조정할 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약물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약을 개발을 했는데 동물 실험까지 다 끝냈는데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마루타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었고 큰 위험이 없다라는 어느 정도 100%는 모르겠지만 한 7, 80%는 확신이 돼야지만 이제 사람들 실험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실험을 하시겠냐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이제 모집하게 되는 것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때 저 아르바이트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간호사신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사실 겁이 없었었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친구들이랑 재밌게 어디 놀러 가고 놀기 위해서 이제 돈 벌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아르바이트 제안이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다음. 자, 대규모 데이터의 일상생활에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스마트홈, 교통관리, 그리고 소비자 맞춤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스마트홈, 기상 데이터와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해 일상생활을 최적화할 수가 있다. 날씨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도 조절이나 조명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교통관리,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발전하였다.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은 이커머스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홈 저희 집에서 쓰고 있고요. 교통관리, 선생님이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그 자동차가 이제 현대자동차예요. 뭐라고 얘기 안 할 텐데 현대자동차를 몰고 있다 보면은 일단 시동부터 키면은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오늘 어디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혹은 답변을 해주는 혹은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일상생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몸소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저런 걸 이제 체감하기 조금 어렵죠. 공부하기도 많이 바쁘시고 한데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많이 이동도 하기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마트 농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농산물 가격에 대한 예측 등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장점에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예측과 의사결정. 그러니까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효율성에 대한 증대,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제공, 그리고 새로운 패턴에 대한 발견 등등등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의 위치, 건강정보, 소비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가 있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있고요. 데이터 평약성, 항상 공정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 있죠? 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이제 GPT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오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러면서 아무튼 간에 정확한 결론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AI에만 우리가 의지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만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될 테니까 사람이 직접 뭔가 AI에 의존하기 이전보다 AI에 의존하고 난 이후에 대한 삶 자체가 더 많이 사회적으로는 많이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저는 스스로는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평양성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안 문제,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에 취약할 수가 있다. 데이터 품질, 모든 데이터가 유의미하거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네요. 또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노이즈 데이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걸러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명령어를 되게 잘 입력해야 되죠. 그죠? 자, 윤리적인 문제. 빅데이터를 분석 통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차별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특정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기업이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소비자층을 배제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OX 빈칸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염병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등 미생물이나 병원체나 신체에 침입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맞죠? 간에 쉽게 전파되지 않는 비전염성 질병이다. 틀렸죠? 쉽게 전파되죠. 자, 유전자 증폭검사 PCR은 감염병 진단에 매우 민감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맞죠? 항원검사는 병원체의 단백질을 탐지하여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맞죠? 나노바이오 센서는 생물학적 정보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낮은 농도의 바이러스나 세균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맞죠? 감기와 독감은 전염성이 없으며 사람 간에 전파되지 않는다. 나와 있는데 틀렸죠. 그치? 전파됩니다. 자, PCR 검사는 코비드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진단에 주로 사용된다. 나와 있는데 맞죠? 나노바이오 센서는 의학 외에 식품 안전과 환경 모니터링 등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항원 검사는 민감도 유전자 증폭 검사보다 높아 더 정확하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틀렸죠. 코비드19 진단에는 나노바이오 센서가 PCR 검사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틀렸죠. 감염병은 같은 병원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쵸? 자, 감염병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가 있답니까? 유전자 증폭이죠. PCR은 유전자 증폭이죠. 유전자 증폭 검사 PCR이 있으며 DNA와 RNA 증폭을 확인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13번에 땡땡 검사는 병원체의 단백질을 탐지하여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만 PCR 검사도 민감도가 낮을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항원. 자, 다음 14번 나노바이오 센서는 나와 있죠. 모니터링 환경이죠. 환경 모니터링, 의학 식품 안전 등 다양한 분야 활동된다 나와 있고요. 자, PCR 검사죠. PCR 검사와 나노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진단법이 있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6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분자 생물학, 유전자 분석, 역학 등의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유전자 변형 작물 GMO죠. 수경재배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기여할 수가 있죠. 다만 종교적 문제가 있을 뿐인 거죠. 차전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와 있는데 틀렸죠. 자,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은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과 같은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가 있다.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신종 바이러스 변종 병원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자 생물학이죠. 그렇죠? 분자 생물학. 그치? 그 다음에 22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 모델링, 기후 변화죠.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기후 변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에 이용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정밀의료에서는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하여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가 있다. 맞죠? 학생들은 과학 실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 없이도 학습할 수가 있죠. 기상 관측 데이터는 일상생활에서 옷차림과 교통 관리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제가 자동차에서 저런 거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실시간 기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맞죠. 유전체 분석 데이터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만 제공하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과정에서 대량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수가 있다. 이거는 맞죠. 약물 부작용 예측은 기존 약물 데이터, 환자 데이터를 불교 분석하여 이루어진다. 이건 맞고요. 스마트 홈 시스템은 날씨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도 조절이나 조명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OX 퀴즈 모두 끝났습니다.